우리 사회의 양심적 원로 강동순 전 방송위원 모시고 지금 이 혼탁한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제 광복절 취임사도 있었고 또 취임 100일 또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이 5살 미만의 이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까지 주겠다. 10만원씩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뭔가 시한 정해놓고 쫓기듯이 저러는데요. 우리 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정권이 왜 저렇겠는가, 또 특히 그 미국이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소장님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뭘 쫓기는 듯 하면서 어떤 로드맵을 정해놓고 막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점이 뭐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가설이 틀리기를 바라지만은 결국 개헌이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연방제 비슷한 그런 형태로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러니까 뭐 오래 끌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8.15 전에 뭐 개헌하는 것 같이 이렇게 모양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사석에서도 가까운 친구들하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들 웃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느냐 말이야. 보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41%밖에 지금 지지를 못 받고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글쎄 그 소설 같은 얘기지만 지금 보수는 질이 멸렬하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개개인이 또 보수 언론이라는 것들도 뭐 눈치 보기 바쁘고 회사 차원의 약점, 개인적인 약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사람들도 아주 이기적이고 뭐 자기밖에 모르지 여태까지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인데 이걸 공포 분위기를 가지고 살살 그냥 이런 지금 말씀 오신 그런 그 달콤한 어음을 막 띄워가면서 이런 달콤한 어음을 포퓰리즘을 막 해가면서 몰고 가면은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와이마르 헌법이 아주 독일의 와이마르 헌법이 아주 이상적이고 인간의 어떤 기본권이나 뭐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거를 삐집고 들어와서 히틀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걸 너무 과신 없으면 안 되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노리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에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라고 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 오늘날 전 세계의 헌법에 모태가 될 정도로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신을 담은 인류사 최고의 이 헌법이었다. 이러는데 바이마르 헌법 아래서 그 뒤에는 이제 바이마르라고, 옛날에는 와이마르라고 했죠. 바이마르 헌법 아래에서 사실상으로 히틀러 집권이 합법적으로 행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한편으로는 대중을 향해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그리고 의료급여, 전면급여, 또 더 나아가서 탈원전, 부터 시작해서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이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정신없이 뿌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국정원 TF부터 블랙리스트 TF부터 무슨 원전 공론화위원회 곳곳을 다 파헤치고 있어요. 해집고 있어요. 사회 저변에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까디집고 있고, 또 주요 정당의 인물들은 코가 끼어서 지금 아주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번 주 8.15 경축사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배경에는 1945년 해방이 되어서 등장했던 이승만 정부,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은 그야말로 친일 정권이었고 부패 정권이었고 친미 정권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뭐 홍준표 대표가 오래간만에 맞는 소리 했지만은 촛불 파티 자축연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을 하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하면 방송에 그쪽에 고위무사라고 나온 친구들이 뭐라는가 하면 국민의 70~80%가 지지하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관상으로 지지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지지율이 높으면 무슨 일도 해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는 이 여론조사라는 거요. 어떤 뭐 사건이 있을 때 아침에 조사하는 거, 저녁에 조사하는 거 또 다를 거고, 여론조사 자체가 우리나라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응답률이 뭐 3%, 4% 갤럽이나 그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4%로 원래 외국에서는 응답을 안 한 사람도 여러 가지 지역이나 성향이나 뭐 연령이나 이런 걸 봐서 그걸 분류를 합니다. 엑시폴 그 출구조사할 때도 이 사람 답 안 하고 갔다. 근데 뭐 용산구 후암동에 어떤 사람들이 많고 옷을 입은 거나 나이 연령층으로 봐서 그건 뭐 이거는 이 사람을 찍었다고 봐야 된다. 이런 거 분석이 있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죠. 어떻게 샘플링 전체 3~4%를 가지고 전체 판단하는 것 자체는 웃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 주장한 건데 뭐냐면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대세인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여론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을 다 닫아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취임 직후에 그러지 않아도 표피적인 거 가지고 뭐 이게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뭐 이러면서 먼저 전임자가 안 했던 답답한 거를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러니까는 인기는 좀 올라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건 정확한 건 모르는 겁니다. 엉터리를 조사하니까. 그런데 친북의 나선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럿이 얘기할 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A라는 주장을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침묵을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여론 형성에 그런 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되고 뭐 하여간에 뭐 막 어음을 막 띄워서 뭐 포퓰리즘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는 뭐 높은 지지도를 해도 누가 말을 안 하고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의 국정 운영은 그야말로 법과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전에 있었던 정부가 했던 일을 다 엎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지지율로 대통령도 뽑고 그냥 지지율로 국회의원도 뽑고 뭐 다 투표를 뭐하라 합니까? 그럼 투표를 뭐하라 해요? 예? 그건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건 그야말로 맞다나 참고할 거지. 그걸로 무슨 뭐 정부가 어떻게 그 일일비하는 거는. 근데 지금 이런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에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 하면요. 언론이 뭐라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개혁 행보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언론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흘러가는 진실을 판별할 능력도 부족하고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언론이 이야기를 하면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다수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좌파 우파 언론 할 것 없이 초반에 우파 언론들은 겁이 나서 머리를 숙이고 좌파 언론들은 마치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홍위병 씨도 초반에 한 정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이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겨레나 경향, 오마이뉴스 등에서 좀 반발하는 기자들이 몇 명 나왔죠. 문재인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비판하는.
거의 난도질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공개 사과를 했어요. 네. 그 뒤부터는 언론이 좌파 언론 내부에서도 자정 기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전두환 노태우 이래 이렇게 언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정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그 여론조사 지지도라는 호상에 내가 이렇게 지지도가 높으니까 누가 감히 날 치겠느냐. 근데 지지도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이 광복절 그 문 대통령 얘기하는 것 중에 특히 그 주목해야 될 게, 미국 사람 아주 기분 나빠할 얘기를 골라서 했어요. 예? 아주 나갈 테면 나가라 하는 식으로. 예, 우리 허락 없이 너네 마음대로 전쟁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또 아베하고 트럼프는 또 따로 전화하고 이게 이제 미국을 내쫓는 게 문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문 대통령이 무지한가 하면요.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괌을 향해서 쏘서 미국이 자의적 차원에서 쐈을 때 한국은 쏘지 마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격당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북한을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 공격을 당하면 자동으로 네. 지금까지 미국이 오라고 네. 해서 이 체제가 53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우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방위조약이라는 거는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월남전에 가서 고전을 하니까 미국이 한국 좀 참여하라니까 한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고전을 하고 아프간에서 고전을 하니까 한국이 오라고 해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문 대통령은 이 트럼프가 이제 뭐 다혈질이니까는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이깟 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상군 전문 애들 피를 흘려 그러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자기가 말하는 거 평화회담에 전자권 문제도 뭐 자주 국방한다고 저절로 해결될 거고. 그러면 중국한테 점수 많이 딸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복심인지 네. 문재인이 문재인의 복심인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문재인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저는 더 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생각을 밖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봐요. 왜? 문재인이 한마디 던지는 걸 보면 그 뒤에 나타날 일들을 상당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이 2번에 걸쳐서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다뤘는데 맥마스터하고 매티스 미국 NSC 외교안보 보좌관하고 국방장관이 트럼프를 통제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재앙이 일어날 거다. 이게요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는데 미국에 번역이 되어서 언론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게 백악관에서 아마 트럼프가 굉장히 격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젠 또 CNN하고 미국 언론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번 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섣부른 판단이 전쟁 위기를 갖다가 몰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문정인이가? 네, 문정인이가요. 자, 문정인은 트럼프만을 겨냥을 해서 끌어대고 있습니다. 문정인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거든요. 네. 아니 문재인이 문정인의 아바타가 아니고요. 아니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 대외적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그 얼굴마다 뭐 NSC 의장 그 사람도 원래 그것도 얼굴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상 문제 그 사람은 통상 전문가라는데 그 문정인이가 지금 다 외교 안보를 주무르는 겁니다. 그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어요. 양국 간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폭로를 했는데요. 뭔가 하면 문 대통령이 8월 7일 트럼프와 56분 통화를 할 때 트럼프를 보고 톤 다운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네 흥분했는데 네 흥분하지 마. 이건 좀 진정해라. 네 좀 진정해.
이거는요, 전화통화에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그 말을 했다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외교적인 레토릭 네. 수사가 전혀 없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을 했다고 언론에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를 문정인이 어제 또 까발렸어요. 그러면서 문정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핵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해줄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문정인이 간첩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국가의 외교의 사실상 총책임자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부터 누구도요. 황장수 말고 문정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이 나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마 연방제가 되겠느냐 그런 걱정 오는 사람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흘러간 대로 구경만 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어요. 보수가 지리멸렬하고 지금 또 언론이고 뭐 정치 없는 사람들 약점 투성이고 아무도 이거를 전체 그림을 보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거를 미리 낙동강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밀고 올라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로드맵이라는 게 예. 초반에 이 국민들을 마치 이 파퓰리즘 조삼모사 대상인 원숭이처럼 여기면서 개혁적인 과제들을 돈 나눠주는 거 확 던집니다. 곳곳에. 지금 막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상당히 홀려 있어요. 네, 어음을 막 띄고 있죠. 네, 상당히 홀려 있는 건 사실이고 일각의 보수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지지율이 실제는 10몇 프로다 20몇 프로다 저는 안 믿습니다. 실제로 지지율이 제가 볼 때 50은 이상은 된다고 봐요. 네. 그건 뭔가 하면 던진 데 국민들이 다 녹아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안보 문제를 이제 섞은 거예요. 바닥에. 근데 국민들이 홀린 상태에서 안보 문제를 이게 끌고 가면서 이게 평화고 전쟁 방지다라고 이야기를 아니 멋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전쟁 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북한이 미국 상대로 전쟁을 하자 하고 미국을 겁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미국을 겁을 주는 거는 미국을 한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진짜 목적은 한국의 미군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을 지금 이렇게 북한이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집에 싸움이 났는데 너 둘 다 싸우면 그냥 안 둔다고 자기가 완장찬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로드맵의 끝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미국을 보고 북한하고 직접 붙으라고 한국이 뒤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전쟁이 아니면 붙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둘이? 거기에 한국을 끼워줘서 3자회담 하겠어요? 안 하지요. 북한이 미쳤습니까? 그러면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요.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미국하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이야기한 평화체제 합의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미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당연히 지금 유엔사, 한미연합사 다 없어지고 미군 철수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중국이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을 대신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한국 정부가 그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언론이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요. 이거 정말 정상인 상황이라면 용공회미로 조사 좀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 보수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한심한 거예요. 뭔가 이 전문 정치가 되면은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뭐 예지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아무 생각들이 없잖아요, 그냥. 뉴스 브리핑만 봐도요 차계적으로 머리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뉴스 브리핑 안 보고 뭐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홍준표나 이혜웅이가. 뭐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뭐 4분 5열이 됐지만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그러나 쪼개져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건 뭐 같이 합쳐서 머리를 맞대고 죽을 각오를 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당에 전술핵을 제가 알아본 결과 없답니다. 전술핵이라는 거는 일반 재래식 무기 중에 폭발력이 큰 거 벙커 버스터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갖다가 지금 보관해 놓을 이유가 없어서 거의 다 폐기를 해서 한국에 갖다 놓을 전술핵은 없다고 하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핵을 전략 핵을 갖다 네, 놓게 네. 전략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전술핵 전략 핵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과거에 이 미국이 소련하고 서로 대치하던 거 지금 북한이 미국에 쏘겠다는 게 전략 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략 핵을 갖다 놓자고 해야지. 과거에 한반도에 있다가 뺀 전술핵 그때만 해도 무기가 폭발력이 낮았기 때문에 소형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거점을 폭발시킨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재래식 무기 벙커버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전술핵 재배치를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요. 저는 정말 이 자들 해도 너무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망할 때는요. 이 대문 열어놓는 놈, 걔한테 독약 타는 놈이 있는데 네. 바른정당이 대문 열어놓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걔한테 독약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홍준표 대표라는 사람도 약점을 가지고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법적으로 지금 완전히 결말이 안 난 그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운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홍준표라면 그건 뭐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판국인데 자기 하나 뭐 사법적으로 처리되고 이거 거머올 필요 없죠. 아니 옛날에 을사 합병이 될 때 그때 장지연이라는 언론인이 신문입니까? 네. 혼자 시일야 방송되고 방송되고. 결국은 네. 자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민영안이 자결을 했지요. 대한민국에 망할 때 자결한 유명 인사가요. 월남이 망할 때 자결한 장성 숫자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우리가 월남을 욕을 하는데요. 부패하고 썩었다고요. 월남이 망할 때 자결한 고위 장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10여 명쯤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 자결한 사람을 다 찾아봐도요. 조선이 넘어갈 때 5손가락을 이렇게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 이 한국의 안보가 망합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저는 아까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이 로드맵이 있고 로드맵을 가기 위해서 막 던집니다. 이 단걸 그 사탕을 받아먹고 예. 다 홀렸어요. 그리고는 이 문재인이가 피리 불고 갑니다. 국민이 마치 피리에 홀린 쥐떼들처럼요 끌려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 결말은 절벽 밑인데 그 절벽은 북미 평화적일 거라고 보고 결국은 그런 시점쯤에 연방제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헌법 개정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통일 쇼를 하면서. 그러면 북한하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일 쇼를 하면서. 포장은 연방제라는 말은 안 쓰죠. 안 쓰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종북 세력이나 뭐 친북 이런 사람들한테 북에 가서 그럼 살아라 그러면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근데 북을 이용해서 남한의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인질한테 지금 잡혀있는 게 평화스럽다. 인질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난 인질을 사랑하니까는 싸우지 말고, 인질을 잡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인질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인질입니다. 지금 북은 깡패에 인질범이고, 근데 인질범한테 다 갖다 주고 싸우지 말고, 지금 인질범을 잡으려는 경찰한테 톤 다운하고 말이야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베트남이 망할 때요. 예. 티우하고 마지막에 선거를 2번 나와가지고 대선을 티우 대통령하고 2번 진 사람인데 이 2번 다 2등을 했어요. 그 2등한 사람이요. 월명의 간첩임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네. 어떻게 베트남의 대선에 나와서 미국이 미는 티우하고 도전해서 2등을 했던 사람이 간첩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을 했던 누엉반민이라는 사람은 다 탈출하는데 자기는 탈출 안 하고요. 대통령이 2번 바뀌고 3번째 대통령이 됐잖아요. 한 달 사이에. 자기는 탈출하지 않고 월명하고 협상을 통해서 사이공 일대라도 자기가 다스리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탱크로 밀고 들어와서 체포되어 가지고 수갑차고 걸려갔죠. 그래서요. 이 정권의 지금 안보를 담당하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국민적 해악은요. 정말 회복이 불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미국에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전포고를. 미국의 선전포고 온 거고 네. 너희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 나는
나는 저 인질범의 노예가 되고 평생 이렇게 살겠다. 지금 제가 미국 쪽에서 듣는 이야기로는요. 그 사람 원래 그쪽하고 가까웠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단어를 여기서 언급하면요. 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성명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정부가 참 이게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이 만들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고딘디엠 같이 나라를 다 털어먹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차베스보다도 올람존 같이 그 나라 다 넘기는 쪽으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미국도 나가라고 하고 인질한테 품에 안겨서 아주 평화스럽게 살겠다. 노예로서 그런 선언은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얘기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에 이 영국의 챔벌린 내각이 39년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39년부터 41년 5월달까지 끊임없이 독일하고 협상에 들어갔어요. 선전포고를 해놓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그 사이에 폴란드 먹고 헝가리 먹고 체코 먹고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금슬금 싹 다 먹었어요. 노르웨이도 먹고. 이러는 동안에도 협상을 통해 이걸 해결할 거라다가 이제는 독일이 전면적으로 벨기에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프랑스를 밀어붙이기 전날 그만두고 처칠한테 던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처칠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또 이 영국 역사 이래 최대의 일이다. 내가 국민한테 요구할 거는 피와 땀과 노고와 눈물밖에 없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지키겠다. 싸우자. 끝까지 내가 앞장서겠다. 이러면서 영국 혼자 남은 영국이 독일하고 맞서서 결국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냈는데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요. 핵과 ICBM을 들고 협박하는 북한에 호응을 해서 한마디로 전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깡패가 와서 어느 상점에 영업을 하는데 막 때려부수고 그러니까는 그 깡패한테 우리 가게 다 줄 테니까는 네가 영업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찰이 테이저건 들고 와서 쏘겠다니까 테이저건 쏘지 말라고. 네? 평화적으로 말로 투자 경찰은 가라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국지적인 전쟁이 나가지고 어떤 그 수도권에 우리가 몇만이 죽는 경우가 있죠. 뭐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경우는 죽는 사람은 불행하고 뭐 한때 우리 뭐 주식시장이고 뭐 경제고 휘청되겠지만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문재인이 같이 해서 다 위에다 주고 여기 뭐 종북 세력들이 다 말아먹는 그런 그 연방제로 간다면은 자유민주 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중국의 송나라가 얘인데요. 송나라도 중국 왕조를 대표하던 당나라 다음에 송 아닙니까? 문화는 송때가 제일 이렇게 활성화되었고 지금 주작이라고 조선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선 한 500년을 이렇게 번성하던 그 학문이 송나라 때 완성된 거 아닙니까? 이 송나라가요. 돈으로 다 해결. 문약. 군대를 갖다가 그래서 유명한 이 악비하고 진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랑캐하고 싸우자던 악비를 갖다가 진해라는 이 간신이 씹어가지고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송나라가 결국은 오랑캐나 중국에 쳐들어오겠다고 협박한 이 나라들을 돈을 주고 자기 공주 주고 이러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금방 망했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우민화된 국민들은 평화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전쟁 반대를 외치면서 이 모든 이 한마디로 죽음은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고 반핵을 이야기하면서 오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저는 시각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 나가고 여기에 연방제 비슷하게
뭐 자주 국방한다고 미군 철수시키고 그런 경우에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중국은 비정상 국가입니다. 중국은 당 1당제인데 다 아시지만 당 밑에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이름도 무슨 규율부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서 거기는 언론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선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얘기하면은 옛날 우리 유신 체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유사하고 뭐 다 노벨 상 받은 사람들 죽어서 내보내잖아요. 그럼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영향권으로 간다면은 여긴 돈 있는 사람 다 싸가지고 이민 갈 거고 이제 뭐 기업도 다 빠져나갈 거고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평화가 그런 쪽이라면은 잘 들여다봐야 된다. 특히 호남 사람들. 왜냐면 이게 호남 정권이거든요. 호남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주역이라는 걸 역사에 기록이 되면 안 돼요. 지금 호남 정권입니다. 이건 문재인 정권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 임명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호남은 사실 따지면 백제도 그랬고 그 전에 마한도 그랬고 독자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호남 사람들. 백제도 충청도 사람들이 다 끌고 간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기 그리고 그 유민들이 다 일본으로 도망갔던 거고 임진왜란 때 그걸 실지 회복한다고. 근데 이 문제를 저는 보는 시각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부산에서는 이 정권의 지지율을 안 보내고 있습니까? 부산도 그렇죠. 그러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근데 하태경이 어떤 정신 나간 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솔직히 말하면 수도권도 그렇게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역적으로만 바라보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진해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 세력은 거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기록돼서 책임져야 될 일이 무슨 뭐 망해버리고 나면 책임질 것도 망하면 뭐 아니. 그런데 제가 하나만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한 진해라는 사람이 이 남송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주전 싸워서 이 남송을 지키자 하던 악비라는 유명한 장수를 아주 그냥 포를 떠가지고 죽이고 갖다 바쳤습니다. 금나라에.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송의 이 황제가 금나라 밑에 가서 신하의 예를 갖췄습니다. 중국 놈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그 여진족 오랑캐한테 중국의 송나라의 황제가 신하의 예를 갖추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역사에 어떻게 남아있는 줄 압니까? 항주에 가면 서호수 옆에 이 진해 악비의 이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해에 대해서는 전부 침을 뱉고 가고요. 악비는 지금도 중국의 민족의 영웅으로 숭상되고 있습니다. 잠깐 죽어도요. 역사적으로 지금 왕조를 초월해서 악비는 민족의 영웅이고 진해는 천하의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어요. 1000년 이상을요. 송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조공을 바쳐가지고 전쟁을 막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똑같은 그럼 그 하루 차이예요. 조공을 바쳐서 전쟁을 막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도 우리가 노예가 되느니 뭐 팔 하나 떨어지나 안 있어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각오가 아니면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왜 어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은 힘센 애들이 와서 이제 시비 걸고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어서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왕따하고 뭐 이랬다 이래. 그런 거 아주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 문제에 어른이 개입할 수가 없고, 그러면 애를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일이 다 학교 갔다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러면서 딱 걔한테 각오를 시키는 게 이겁니다. 그건 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 얘기지만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너는 네가 혼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태권도 나가고 맞으면은 그 다음날 또 당당하게 덤비고 그래야지. 네가 그걸 겁을 내면은 그놈은 더 재미를 붙여서 널 더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봐라. 맞더라도 태권도장에서 배운 대로 한번 저항을 해봐. 그랬더니 이놈이 우리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렇게 했더니 해결이 됐다 이게.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거지. 아빠가 가서 그 머리 큰 네 친구 놈을 갖다 뭐라 그러면 또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넌 또 골목에서 그놈 만나면 또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놈하고 싸워야 돼. 응? 이거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공을 맞춰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인질로 나를 삼는 놈 있으면 인질을 몰아내고 지가 얻어맞더라도 싸워서 이겨야지. 예?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이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금방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일이요, 이 진해의 동상처럼 지금 이 내부 유화론자, 이 평화라는 이름탈을 쓴 사입이 한마디로 북한에 붙어 먹고자 하는 이자들의 말로가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동상을 세워서 온갖 오욕을 1000년 동안 견디게 만들어야 된다. 전 요즘 정말 이자들 때문에요, 잠이 안 옵니다. 요즘 월남 망할 때요, 제가 지금 온갖 자료들을 가지고 월남이 어떻게 망했나 연구하고 있는데요,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키신저가 뭐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포함해서 북핵 문제를 중국하고 논의하라고 트럼프한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점점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핵을 인정해주고 우리한테만 못쓰게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내고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8.15 선언은 그런 부분에 거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신저 말대로 너희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인질의 노예 생활하고 살게. 자, 그런데 여기에 저항해야 될, 진실을 보도해야 될 언론들은 장충기 그 문자 보셨죠? 예, 봤죠. 네. 야, 그 삼성의 장충기는 한 3인자쯤 되겠죠. 언론사 놈들이 다 부탁하고 언론사 간부라는 놈들이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슨 CBS 간부는 뭐 하나님까지 들먹이더만요. 그런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벼락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아마 나타나지 않고 뭐 말로 한 놈도 많을 거예요. 문자가 아니고. 이게 삼성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수단체에 무슨 뭐 지난 정권 때 지원받았다는 자료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캐비넷에서도 나왔다 하면서요, 수사를 빨리 하지 않고 있어요. 저 일부러 저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수단체가 전면적으로 저항을 할 때쯤 되면 하나씩 낚아채서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예. 자, 이렇다면 전부 날 잡아가라 하고 그 앞에 들어 누워야지 못 잡아가지요. 지금 겁먹고 숙이고 있다고 안 잡아가겠습니까? 지금 뭐 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북에다가 이게 다 팔아넘기려는 걸 막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마치 늙고 병든 공 한 마리를 하이에나가 그냥 수십 마리가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보수라는 게 국가 공동체에 대한 희생이나 봉사 없이 지 것만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챙기려고 그러다 오늘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요, 자기를 한꺼풀 베끼면 그만큼 약점이 많다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점이 많다고 숙이면요, 그렇다고 살려주겠습니까? 아니, 줄줄이 그러면 죽는 순서를 정해놓으면 되죠. 뭐 그런 각오가 없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뭐 홍준표 당이나 여기 뭐 이혜원 당이나 저희들 뭐 지금 한가하게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태극기도 뭐 여기저기 다른 목소리 내고 저희들 잘났다고 그러고 뭘 잘났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똑같고 이게 사람 망하려면 잠깐 망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국가 안보를 지키자라는 이야기를 그분은 한번 말 못합니까? 난 그 모든 이 국가 위기의 단초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양반이 그걸 느끼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가 지금 망하게 돼 있는데 법리적으로만 따지고 자기가 무죄만 돼가지고 나오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회사도 직원 하나 잘못하면 사장이 사과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총체적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리적인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걸 떠나서 자기가
국민이란 말이야. 이 저 모든 사람들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가와 결혼을 했다고 하실 분 정도가 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국가와 체제가 다 없어져 가려는 위기에 놓였고 본인이 스스로 시원찮게 이렇게 이 집권을 하면서 이런 어떤 위기를 자초했다면 지금쯤 되면 안에서 한마디로 본인이 밖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자기가 이게 뭐 법리적인 건 오래 뭐 그건 죄가 있다 없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고 어쨌든 그 안에서 누구한테 대피를 해서라도 자기가 국민들한테 사죄를 할 줄 알아야지. 그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꼴이 한번 보세요. 작년 총선 전에는 야당이 그 당시 지금 여당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 질이 멸려라고 그러니까는 저 새누리당이 뭐 그냥 가도 180석 내지 200석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어서. 근데 그런 정당을 누가 망쳐놨습니까? 어? 친박 비박하면서 쌈질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이제는 보수가 망한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거는 내가 완전히 나와서 참 대국민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타이밍이 그거보다도 지금이라도 내가 국민한테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수가 산산조각 난 걸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람 보면 참 답답해요. 예? 이게 나라가 망을 내니까 뭐 도둑이 들려면 뭐 개도 안 짖는다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예, 예? 여러 지금 건물들이 안팎으로 보수를 에워싸서요 운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이에 빛의 속도로 자기들의 스케줄을 밟아가고 있는데 그 스케줄의 제일 끝에는 아마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비웃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셰비키 혁명도 무슨 피를 흘리고 된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맨셰비키하고 싸워서 이렇게 정권을 잡은 겁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와이마르 헌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아주 와이마르 헌법같이 그렇게 좋은 헌법을 만들면은 이게 다 그 허점을 이용해서 온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이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아, 그러네. 네. 예. 이게 이제 참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이런 걱정을 주변에 전부 다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